조선에서 가장 귀한 혈통으로 태어나 모든 축복 속에 살았던 여인. 하지만 어느 날 그녀의 이름 앞엔 공주 대신 노비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조선 왕실 역사상 가장 극적인 추락을 겪어야 했던 한 여인의 숨겨진 이야기입니다. 1436년 조선의 황금기라 불리던 세종시대, 궁궐의 가장 깊은 곳에서 한 아이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훗날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삶을 살게 될 여인, 경혜공주의 탄생이었습니다. 그녀는 세종대왕의 장손녀이자 문종의 장녀였습니다. 당시 세자였던 문종과 현덕왕후 권씨 사이에서 태어난 그녀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조선 왕실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습니다. 세종은 자신의 첫 손주인 그녀를 유독 아꼈으며 문종 역시 학구적이고 부드러운 성품만큼이나 딸에게 지극한 사랑을 쏟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유년 시절은 찬란한 빛과 동시에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현덕왕후는 남동생인 단종을 낳은 직후 산후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어머니의 온기를 기억하기도 전 어린 공주는 차가운 궁궐에서 동생 단종을 지켜야 하는 운명을 마주하게 됩니다. 문종은 홀로 남겨진 남매를 보며 가슴 아파했습니다. 특히 장녀인 경혜공주에게는 아버지이자 어머니의 역할까지 대신하려 애썼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문종은 공주를 위해 직접 서책을 골라주고 그녀의 혼사를 위해 당대 최고의 가문들을 손수 살폈다고 전해집니다. 1450년 공주의 나이 15, 그녀는 형조판서 정춘경의 아들 정종과 혼례를 올립니다. 이 혼례는 조선 왕실 역사상 손에 꼽힐 정도로 화려했습니다. 문종은 딸을 위해 한성부 양덕방에 거대한 저택을 지어주었는데 그 규모가 너무나 거대하여 조정 대신들이 공주의 집이 궁궐의 법도를 넘어선다며 연일 상소를 올릴 정도였습니다. 백성들은 이 화려한 공주댁을 보며 조선의 태평성대를 노래했습니다. 공주 역시 자신의 삶에 들이닥칠 피바람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남편 정종은 온화한 성품의 선비였고 두 사람의 금슬은 궁궐 안팎에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영광은 모래성 위에 쌓은 성곽과 같았습니다. 아버지 문종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병석에 누운 문종은 어린 아들 단종과 장성한 딸 경혜공주를 번갈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신이 죽고 나면 야심만만한 동생들 사이에서 이 어린 남매가 어떻게 살아남을지 예견했던 것일까요? 경혜공주는 눈물로 아버지의 병상을 지켰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효심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라는 거대한 방벽이 무너지는 순간 자신과 동생이 마주할 현실이 얼마나 냉혹할지 본능적으로 직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452년 문종이 승하하던 날, 경혜공주의 찬란했던 봄날은 그렇게 끝을 맺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문종의 서거는 단순히 한 시대의 종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경혜공주와 그녀의 동생 단종에게 닥칠 잔혹한 생존 게임의 시작이었습니다. 1452년 불과 12세의 나이로 왕위에 오른 단종. 그 어린 왕의 뒤에는 서슬퍼런 야욕을 숨긴 숙부들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훗날 세조가 되는 수양대군의 눈빛은 남달랐습니다. 경혜공주는 직감했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궁궐에서 자신들이 기댈 곳은 오직 서로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녀는 공주였지만 때로는 단종의 어머니였고 때로는 가장 냉철한 정치적 조언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린 남매가 감당하기에 조선의 권력은 너무나 무겁고 날카로웠습니다. 1453년 10월 10일 한성부의 밤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훗날 역사에 계유정난이라 기록될 피의 숙청이 시작된 것입니다. 수양대군은 김종서와 황보인 등 단종의 충신들을 잔인하게 도륙했습니다. 궐 안팎은 피비린내로 진동했고 공주의 저택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수양대군의 칼날은 공주의 남편 정종에게도 향했습니다. 정종은 단종을 끝까지 보필하려 했던 인물이었기에 수양에게는 반드시 제거해야 할 걸림돌이었습니다. 경혜공주는 공포에 질린 남동생 단종을 품에 안은 채 남편의 안위를 걱정하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이 권력을 장악하자 공주의 삶은 뿌리째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남편 정종은 조정에서 쫓겨나 유배지로 떠나게 되었고 공주 또한 죄인의 아내라는 꼬리표를 달게 됩니다. 가장 화려했던 양덕방의 저택은 이제 감옥보다 더 차가운 공간이 되었습니다. 공주는 창밖으로 보이는 궁궐을 보며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곳에 홀로 남겨진 어린 동생은 무사할 것인가? 그리고 유배지로 떠난 남편은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것인가? 조선의 가장 고귀했던 꽃은 그렇게 찬 바람 속에 시들어가고 있었습니다. 1455년 마침내 수양대군이 조카인 단종으로부터 왕위를 찬탈합니다. 이제 그는 조선의 제7대 왕 세조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경혜공주에게 단순한 권력의 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를 지탱하던 세계의 완전한 붕괴를 의미했습니다. 공주는 이제 상황의 누이가 아닌 찬탈자의 적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세조의 섯을 펄은 칼날은 가장 먼저 공주의 남편 정종을 겨냥했습니다. 정종은 단종의 복위를 꾀했다는 혐의로 강원도, 영월로 유배된 단종과 격리되어 전라도 광주로 하옥됩니다. 경혜공주는 홀로 남겨진 채 거대한 공포와 싸워야 했습니다. 그녀가 누리던 비단옥과 화려한 장신구는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가장 비극적인 순간은 1461년에 찾아옵니다. 남편 정종이 유배지에서 승려들과 모의하여 세조를 폐위시키려 했다는 혐의로 처형당한 것입니다. 조선의 법도는 냉혹했습니다. 대역죄인의 아내는 남편의 죄를 함께 물어 관비, 즉 국가의 노비가 되어야 했습니다. 조선에서 가장 고귀했던 공주가 전라도 순천의 관비로 전락한 날 하늘도 울었다고 전해집니다. 기록에 따르면 순천 부사였던 이보음은 차마 공주를 노비로 부릴 수 없어 그녀가 머물 방을 따로 마련하고 노비로서의 일을 시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세조의 감시는 집요했습니다. 세조는 전령을 보내 경혜공주에게 노비의 일을 엄격히 시키라고 명하며 그녀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순천 관아의 차가운 바닥에 앉아 경혜공주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제까지는 수천 명의 노비를 거느리던 공주가 오늘은 누군가의 명령에 움직여야 하는 노비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물집이 잡히고 고운 피부는
거친 삼베옷에 쓸려 상처가 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녀는 관비의 신부임에도 불구하고 당당함을 잃지 않았으며 오히려 자신을 비웃는 관리들을 서늘한 눈빛으로 압도했다고 합니다. 그녀를 가장 괴롭혔던 것은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동생 단종의 죽음 소식이었습니다. 유배지 영월에서 죽음을 맞이한 동생, 그리고 처형당한 남편. 그녀는 이제 세상에 홀로 남겨진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겐 지켜야 할 마지막 불씨가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 정종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정미수였습니다. 만약 그녀가 여기서 무너졌다면 조선의 역사에서 문종의 혈통은 완전히 끊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노비라는 밑바닥 삶 속에서도 아들을 지키기 위해 처절한 생존 투쟁을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삶의 연장이 아니라 승자에 의해 지워지려는 패자의 역사를 온몸으로 지켜내려는 저항이었습니다. 공주가 노비로 살았던 그 시간은 역사서에 단 몇 줄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 이면에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깊은 슬픔과 그것을 이겨내려는 위대한 모성, 그리고 왕녀로서의 마지막 자부심이 얽혀 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순천의 바다를 보며 기도를 올렸을 것입니다. 내 아들만큼은 이 저주받은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세월은 잔혹하게 흘러갔습니다. 순천의 거친 바닷바람과 관아의 고된 노동은 공주의 고운 손을 거칠게 만들었고 화려했던 궁중의 예법은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 뒤로 숨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비록 몸은 노비였으나 정신만은 여전히 문종의 딸이자 조선의 공주였습니다. 한편 한양의 궁궐에서는 새로운 변화가 감지되고 있었습니다. 조카를 죽이고 왕위를 찬탈한 세조, 그는 권력을 장악했으나 심각한 불면증과 피부병 그리고 환청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야사에 따르면 세조는 매일 밤 꿈속에서 형수인 현덕왕 후경의 공주의 어머니가 나타나 자신을 꾸짖는 악몽을 꾸었다고 전해집니다. 죄책감이었을까요? 아니면 권력을 공고히 한 뒤에 찾아온 여유였을까요? 세조는 돌연 경의 공주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라는 명을 내립니다. 1460년대 중반, 세조는 공주를 다시 한양으로 불러들입니다. 노비의 신분에서 벗어나게 해준 것이었으나 그것은 온전한 명예회복이 아니었습니다. 세조는 그녀에게 궁궐 인근에 거처를 마련해주고 생활비를 지원하며 자신의 자비로움을 과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경의 공주는 세조가 내미는 그 시혜적인 손길을 거부했습니다. 그녀는 세조가 보내온 비단옷을 입지 않았고 그가 보내온 산해진미를 물리쳤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공주는 세조를 만나는 자리에서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으며 왕을 숙부라 부르는 대신 전하라는 차가운 호칭을 고수했다고 합니다. 이는 수양대군이 자신의 가족을 도륙하고 왕위를 뺏은 침탈자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겠다는 무언의 저항이었습니다. 공주는 결국 스스로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되는 길을 선택합니다. 한양의 보계산 정업원. 이곳은 갈 곳 없는 왕실의 여인들이 머무는 비구니 절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불공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죽은 남편과 동생의 명복을 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기도는 조금 더 먼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녀 곁에는 아들 정미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대역죄인으로 처형당했고 어머니는 노비였던 아이. 이 아이가 조선의 사대부로, 아니 인간으로서 온전히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공주는 세조의 죄책감을 역으로 이용했습니다. 자신이 철저히 불교에 귀의하여 세상을 등진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아들에 대한 세조의 경계심을 허물어뜨린 것입니다. 이것은 경혜공주가 선택한 가장 고독하고도 치밀한 정치적 결단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공주 대접을 포기하는 대신 아들의 목숨과 가문의 보존을 맞바꾸었습니다. 캄캄한 정업원의 법당 안에서 홀로 독경 소리를 내뱉으며 그녀는 무너진 왕실의 자존심을 온몸으로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그 어떤 고함보다 날카롭게 세조의 심장을 겨누고 있었을 것입니다. 역사는 그녀를 비운의 공주로만 기억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운명에 휘말린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노비의 삶을 견뎌냈고 승려의 삶을 선택했으며 마침내 찬탈자 세조로부터 아들의 안전을 보장받아냈습니다. 기록에는 남아있지 않은 공주의 그 긴긴 밤들, 차가운 절방 바닥에서 그녀가 삼켰을 눈물은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체념이었을까요? 확실한 것은 그녀가 끝내 꺾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녀는 세조가 원했던 굴복하는 패자의 모습을 끝내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경혜공주가 역사를 향해 던진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르지만 경혜공주에게 흐른 시간은 유독 시리고 가혹했습니다. 1473년 성종 4년, 한때 조선에서 가장 화려한 꽃이었던 그녀는 이제 38이라는 지금으로 치면 한창인 나이에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모진 풍파와 고문보다 무서웠던 마음의 병은 그녀의 육신을 서서히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머물던 정업원의 작은 방에는 이제 차가운 약탕기 냄새와 낮은 기침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쓰러질 수 없었습니다. 아직 가슴속에 맺힌 응어리가 풀리지 않았고 무엇보다 자신의 목숨보다 귀한 아들 정미수가 홀로 남겨질 세상이 너무나 험난했기 때문입니다. 경혜공주는 죽음을 예감한 듯 어느 날 밤 가쁜 숨을 몰아쉬며 붓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훗날 역사에 경혜공주 유서로 남게 될 한 어머니의 처절한 기록이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남길 마지막 당부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아들에게 내 죽은 뒤에 너는 결코 나를 위해 곡을 크게 하지 말며 남의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장사 지내라고 당부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겸손이 아니었습니다. 대역죄인의 자식이라는 낙인이 찍힌 아들이 혹여나 자신의 장례식으로 인해 다시 권력의 표적이 될까 두려워했던 철저히 계산된 모성애였습니다. 그녀는 죽음의 순간까지도 왕녀로서의 권위가 아닌 아들의 생존을 위한 방패가 되기를 자처했습니다. 공주의 마지막 유언에는 또 다른 의미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조정을 원망하지 말고 오직 몸을 낮추어 가문을 보존하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복수보다 무서운 것은 망각이며 살아남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라는 것을 그녀는 지난 10수년의 노비 생활을 통해 뼈저리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1473년 12월의 어느 추운 새벽, 조선의 마지막 공주 경혜공주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임종을 지킨 것은 화려한 궁녀들도 웅장한 재래악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장성한 아들의 울음소리와 산사의 쓸쓸한 풍경소리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성종은 그녀의 부고를 듣고 공주는 나의 고모이자 선왕의 핏줄이다라며 예장을 갖추어 장례를 치르도록 명했습니다. 또한 그녀의 아들 정미수를 거두어 관직에 등용시켰습니다. 노비의 자식에서 다시 사대부로, 그리고 명문가의 일원으로 복권된 것입니다. 경혜공주가 그토록 원했던 것, 자신의 목숨을 깎아먹으며 지켜내고자 했던 문종의 혈통이 마침내 다시 세상의 빛을 보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비록 가장 낮은 곳으로 추락했으나 그 추락의 끝에서 자신의 가문을 다시 가장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는 기적을 일궈냈습니다. 역사는 그녀를 비운의 여인이라 부르지만 그녀는 어쩌면 조선 왕실에서 가장 강인했던 생존자이자 전략가였을지도 모릅니다. 경혜공주가 세상을 떠난 뒤 조선의 조정은 묘한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대역죄인 정종의 아내였으나 동시에 국왕성종의 고모였고 세조가 끝내 지키려 했던 왕실의 자존심이기도 했습니다. 성종은 그녀의 장례를 국가적 예우인 예장으로 치르라 명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장례 절차를 넘어 그녀를 다시 왕실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강력한 정치적 선언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록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실록의 한 귀퉁이에는 그녀를 정종의 처라고 기록할 뿐 공주라는 칭호를 회복시켜주는 데에는 인색했습니다. 승자의 기록은 그녀를 온전히 복권하기에 너무나 많은 정치적 셈법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수양대군의 왕위 찬탈을 정당화해야 했던 훈구파 대신들에게 경혜공주는 여전히 불편한 진실의 증거였습니다. 그 진실을 온몸으로 증명해낸 것은 다름 아닌 그녀의 아들 정미수였습니다. 경혜공주가 죽음의 문턱에서 아들에게 남긴 조용히 살라는 당부는 역설적으로 아들을 가장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정미수는 어머니의 유언대로 자신을 철저히 낮추었습니다. 그는 원망을 삼키고 실력을 길렀으며 성종의 두터운 신임을 얻어 해양부원군의 지휘에까지 오릅니다. 역사학자들은 이 대목에서 경혜공주의 숨겨진 설계를 읽어냅니다. 그녀는 자신이 노비로 전락하고 승려로 은둔하는 극단적인 삶을 보여줌으로써 세조와 그 후대 왕들에게 거대한 부채 의식을 심어주었습니다. 자신이 누려야 할 화려한 공주의 삶을 포기하는 대가로 아들의 목숨과 가문의 복권이라는 실리를 얻어낸 것입니다. 정미수가 고위 관직에 오른 뒤 그는 가장 먼저 어머니의 묘소를 정비하고 그녀의 명예를 되찾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노비 시절 겪었던 수모를 잊지 않았으나 그것을 분노로 표출하는 대신 성실한 신하의 모습으로 증명했습니다. 결국 성종은 정미수를 보며 그의 어머니는 비록 죄인의 처였으나 그 성품과 절개는 가히 왕실의 모범이라 할 만하다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이것은 조선 왕실 역사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반전이었습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졌던 핏줄이 어머니의 처절한 희생과 인내를 발판 삼아 다시 권력의 핵심으로 진입한 것입니다. 경혜공주가 정업원의 차가운 법당에서 홀로 삼켰던 눈물은 아들의 화려한 관복과 품계석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죽어서도 아들을 지켰고 아들은 살아서 어머니의 이름을 역사에 다시 새겼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성공을 보며 진정으로 행복했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이름이 공주가 아닌 누군가의 어머니로만 기억되는 것에 쓸쓸함을 느꼈을까요? 그녀가 지키고자 했던 것은 가문의 영광이었을까요? 아니면 단종과 문종으로 이어지는 정통성에 대한 마지막 집착이었을까요? 조선왕 조실록은 승자의 기록이자 동시에 철저히 절제된 기록입니다. 실록 속에 묘사된 경혜공주는 비극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수동적인 피해자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민간에서 전해 내려오는 야담 속의 그녀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백성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공주 경혜는 그 어떤 장수보다 강인했고 그 어떤 정치가보다 매서웠습니다. 전라도 순천에 전해지는 한 설화는 그녀의 강인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관비가 된 첫날 순천 부사가 그녀를 시험하기 위해 천한 일을 시키려 하자 공주는 이렇게 꾸짖었다고 합니다. 내 몸은 비록 노비가 되었으나 내 피는 태조대왕의 핏줄이다. 내가 감히 왕의 손녀에게 빗자루를 들게 하느냐. 그 섯을 펄언 기계에 부사가 겁을 먹고 큰 절을 올렸다는 이야기는 당시 민초들이 그녀를 단순한 죄인이 아닌 조선의 자존심으로 보았음을 시사합니다. 왜 공식 기록과 민간의 전승은 이토록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여기에 바로 역사학자들이 주목하는 숨겨진 해석이 있습니다. 세조의 입장에서 경혜공주는 지워야 할 과거이자 동시에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성역이었습니다. 그녀를 철저히 탄압했다가는 민심이 돌아설 것이고 그렇다고 공주로 대접하기엔 자신의 정통성이 부정당하는 모순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실록은 그녀의 삶을 침묵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녀가 유배지에서 보낸 고통스러운 시간, 노비로서 겪은 수모, 그리고 정업원에서 보낸 은둔의 세월을 아주 짧게 요약하거나 생략함으로써 그녀의 존재감을 지우려 한 것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 비어있는 행간을 채운 것은 백성들의 연민과 존경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고난을 보며 단종의 억울함을 떠올렸고 그녀의 생존을 보며 꺾이지 않는 조선의 정기를 보았습니다. 기록되지 않은 역사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의 형태로 살아남습니다. 경혜공주는 실록의 먹선 뒤에 숨어 있었지만 백성들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화려한 당의를 입은 조선의 공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침묵을 선택한 것인지 아니면 역사가 그녀를 침묵시킨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녀가 보여준 그 서늘한 침묵이야말로 세조가 가장 두려워했던 가장 강력한 저항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경혜공주는 과연 누구입니까? 기록 속의 가련한 여인입니까? 아니면 야담 속의 당당한 왕녀입니까? 어쩌면 진실은 그 양극단의 사이 차가운 유배지의 밤을 홀로 버텨내며 아들의 장례를 설계했던 한 여인의 치열한 내면 속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조선의 산세는 수려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높은 벽이 되기도 합니다. 1457년 가을, 강원도 영월의 청령포는 거대한 감옥이었습니다. 삼면이 강으로 둘러싸이고 뒤편은 험준한 절벽인 그곳에 한때 조선의 태양이었던 어린 소년 단종이 유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백 리 떨어진 한양 혹은 또 다른 유배지에서 경혜공주는 매일 같이 동쪽 하늘을 바라보며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두 남매는 어머니 현덕왕후를 일찍 여의고 서로의 온기에 의지에 자라온 특별한 사이였습니다. 경혜공주에게 단종은 단순한 동생이 아닌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유산이자 자신이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존재였습니다. 단종에게도 누이 경혜는 어머니의 빈자리를 채워준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하지만 권력이라는 잔인한 칼날은 이 가련한 남매를 조선에서 가장 먼 거리로 갈라놓았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단종이 유배지로 떠나기 전 두 남매의 마지막 만남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참혹했다고 전해집니다. 공주는 동생의 옷자락을 붙잡고 통곡했고 어린 왕은 오히려 누이를 위로하며 뒷날을 기약했습니다. 그것이 이승에서의 마지막 대화가 될 것임을 두 사람은 아마 직감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1457년 10월 24일 영월의 밤하늘에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세조가 내린 사약 혹은 자객의 손에 의해 단종은 17 짧은 생을 마감합니다. 죽음의 순간 단종이 마지막으로 부른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자신을 위해 그토록 치열하게 싸웠던 누이 경혜공주가 아니었을까요? 그 시각 경혜공주는 말로 다할 수 없는 가슴의 통증을 느꼈을 것입니다. 동생의 부고가 한양에 전해졌을 때 공주는 비명을 지르는 대신 깊은 침묵 속으로 침잠했습니다. 그것은 슬픔을 넘어선 세상에 대한 거대한 절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동생이 억울하게 눈을 감은 이 세상에서 누군가는 이 핏줄의 억울함을 기억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영월의 강물에 뿌려진 단종의 영혼과 한양의 차가운 방에서 홀로 살아남은 경혜공주의 영혼. 그 거리는 육신으로는 결코 좁힐 수 없는 거리였으나 공주는 결심했습니다. 동생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자신이 겪는 모든 수모를 견디고 살아남아 언젠가 이 피의 역사가 재평가받는 날을 만들겠노라고 말입니다. 그녀의 생존은 더 이상 개인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죽은 동생을 대신해 숨을 쉬는 것이었고 지워진 왕조의 정통성을 온몸으로 증언하는 고독한 투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단종의 죽음을 슬퍼했지만 그 슬픔을 가장 깊은 곳에서 정제하여 인내라는 힘으로 바꾼 이는 오직 그의 누이 경혜공주뿐이었습니다. 한 개인의 삶을 평가할 때 우리는 흔히 그가 오른 지위와 그가 남긴 업적의 크기를 봅니다. 그런 잣대로 본다면 경혜공주의 삶은 그저 무참히 짓밟힌 패배자의 기록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역사의 시계바늘을 조금 더 뒤로 돌려보면 우리는 그 패배 속에 숨겨진 위대한 승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 지 수백 년이 흘렀어도 그녀의 이름이 여전히 우리 곁에 숨쉬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경혜공주가 죽음의 문턱에서 지켜냈던 아들 정미수는 이후 조선의 명신으로 이름을 날리며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의 후손들은 대대로 조선 조정의 요직에 올랐으며 경혜공주의 핏줄은 문종과 단종의 못다한 꿈을 대신하듯 끊이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만약 그녀가 순천의 관아에서 혹은 정업원의 차가운 방에서 삶을 포기했더라면 오늘날 우리는 단종의 누이이자 문종의 딸인 한 여인의 고귀한 투쟁을 기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진실은 덮어둘 수는 있어도 지울 수는 없는 법입니다. 세조의 시대가 가고 세월이 흘러 조선 제19대 왕 숙종의 시대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역사의 정의는 바로잡히기 시작합니다. 숙종은 억울하게 죽어간 단종을 왕으로 복위시켰고 그와 동시에 그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경혜공주 역시 온전한 공주의 지위를 되찾아 주었습니다. 실록의 차가운 기록 속에 정종의 철하고만 남겨졌던 이름 위에 다시 경혜공주라는 이름이 아로새겨진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자기를 돌려받은 것이 아니라 그녀가 평생을 걸고 지켜온 그 고결한 자존심과 희생이 국가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음을 의미했습니다. 후대의 왕들은 그녀를 가리켜 가장 비극적인 운명 속에서도 가장 당당했던 여인이라 칭송했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삶에서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졌던 그 추락의 시간 속에서도 그녀는 한 번도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았습니다. 노비의 옷을 입고 물을 기를 때도 승복을 입고 불공을 드릴 때도 그녀의 가슴 속에는 언제나 조선의 공주라는 자부심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권력이나 재물에서 나오는 자부심이 아니라 스스로의 인간적 품위와 핏줄에 대한 책임감에서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을 사는 우리에게 경혜공주는 묻고 있습니다. 당신을 정의하는 것은 당신의 직업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상황입니까? 아니면 그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도 끝까지 버리지 않을 당신만의 무엇입니까? 그녀는 삶의 모든 외적인 껍데기가 벗겨져 나간 뒤에도 끝까지 남아있는 것이 진정한 나라는 사실을 자신의 온 생애를 통해 증명해 보였습니다. 경혜공주는 비록 꺾였으나 향기까지 잃지는 않았던 백합과도 같았습니다. 그녀가 남긴 그 은은하고도 강인한 향기는 수백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오늘날 우리에게 진정한 품격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묵직한 답을 건네주고 있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화려한 혼례의 주인공에서 관청의 허드렛 일을 하는 노비로, 그리고 다시 절간의 고독한 승려로, 경혜공주의 38년생에는 그 자체로 조선 초기 가장 잔혹했던 권력 투쟁의 압축판이었습니다. 그녀는 패배한 왕족의 일원으로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수모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우리에게 남긴 진짜 이야기는 비극 그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운명 앞에 무릎 꿇는 인간을 봅니다. 그러나 경혜공주는 운명이라는 파도에 휩쓸려 내려가면서도 자신의 영혼만큼은 가장 높은 곳에 묶어두었습니다. 그녀가 노비 시절 부사에게 호통을 쳤던 기계, 세조가 내린 시해를 거부하고 정업원으로 숨어버린 단호함, 가리고 죽음의 순간 아들의 생존을 설계했던 치밀함까지, 이 모든 행보는 그녀가 단순히 운명의 피해자가 아닌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고자 했음을 증명합니다. 경기도 고양시 울창한 숲 사이에 자리한 그녀의 묘소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고요하고 단단한 기운을 품고 있습니다.
죽어서 비로소 공주의 이름을 되찾고 동생 단종의 곁으로 한 걸음 다가간 그녀. 그녀의 무덤가에 부는 바람은 오늘날 우리에게 묻습니다. 삶이 당신을 가장 낮은 곳으로 밀어넣을 때 당신은 무엇을 지키겠습니까? 당신을 지탱하는 마지막 자존심은 무엇입니까? 역사는 권력을 가진 자들이 쓰지만 그 역사를 향기로 채우는 것은 경의 공주와 같이 꺾이지 않는 영혼들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눈물과 끝내 지워지지 않은 인간의 존엄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녀를 비운의 공주라는 낡은 틀에서 꺼내어 조선에서 가장 강인했던 생존자이자 어머니 그리고 왕녀로 다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